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시간의 뒤를 이어서 이른바 신간회가 어떻게 등장했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이 만주 지역에서 어떻게 펼쳐져 나갔었는가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포인트는 10페이지에 해당이 되고, 여러분들 교과서는 59페이지에 해당됩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3.1운동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엄청나게 커다란 영향을 주셨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뒤집어서 얘기한다면 3.1운동의 진정한 목적은 조선의 독립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독립 못했잖아요. 독립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3.1운동의 실족이 인해가지고서 좌절했었던 사람들이 정말 많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우리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사람들이 조금씩 생각을 바꾸게 되는 상태가 벌어졌었어요. 즉, 기존에 우리 민족만을 생각하고 민족의 독립을 생각했었던 그런 민족만을 생각했었던 이 민족주의자들은 3.1운동을 기반으로 해가지고서 첫 번째 민족 가치론자들, 즉 이들의 경우에는 일제가 통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는 인정해야 될 것은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하고서 다만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완벽하게 일본인과 같은 대우를 받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최소한 우리 민족만의 자치만이라도 일제에게서부터 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이들이 바로 이른바 민족 자치를 주장했었던 민족 자치론자들이고, 그리고 다른 말로 이제 민족 개량론자라고도 불렸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게 무슨 소리냐, 도대체 어째서 우리나라의 독립을 포기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이냐 라고 생각했었던 기존의 민족주의자들은 이들을 배척을 합니다. 그리고 이들을 일제의 모든 것을 기대 가지고서 조선의 독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포기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기회주의자라고 이제 욕을 하죠. 욕을 하고서 그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비타협적으로 일제에게 타협적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민족주의자로서의 독립운동가의 면모를 계속해서 보여줬었어요. 근데 이분들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대체로 봤을 때 명망이 높은 분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 높은 명망에 비교해서 봤을 때의 대중의 인지도는 높았지만 바로 그 대중들을 실질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조직력, 힘이라는 게 이게 존재하지 않았었어요. 이러다 보니까 독립운동을 열심히 한다는 것은 존경받아 마땅하신 분들이지만 이분들이 실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동력 별로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제 문제가 좀 독립운동을 제대로 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었죠. 근데 거기에 비교해서 봤을 때 이제 선생님이 설명했다시피 3.1운동이 일어났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도 있었지만 레닌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레닌은 바로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었던 사람이거든요. 이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사회주의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삼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당시에 바로 연합군이든 연합군이 아니든 상관없이 모든 나라들의, 모든 민족들의 독립을 우리 소련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라고 딱 선언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 모든 식민지 백성들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독립을 지원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었기 때문에 바로 그거에 이제 신선한 충격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를 이제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이들이 당시에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안에서 제1차 조선공산당과 제2차 조선공산당과 같은 공산당이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면서 사회주의 방향에서의 독립운동을 본격적으로 시행을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일제의 경우에는 민족주의자들보다 제일 무서워했던 게 사회주의자였습니다. 이 사회주의 자체는 바로 일제의 통치 이념이라든가 통치 제도 이 자체를 완전히 부정했었거든요. 이게 조선인만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일본 안에서도 사회주의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과 조선의 사회주의자들이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서 활동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탄압을 많이 벌이게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이제 1920년대에 바로 치안유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로 했었었죠. 자, 그랬었는데
이 사회주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일제가 너무 감시를 심각하게 해가지고서 제1차 공산당이 만들어졌지만 그것도 금방 해산을 당하게 되고 일제에게 발각이 돼서 2차 공산당도 마찬가지로 발각이 돼서 해산을 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조직을 확대하고 싶지만은 이 조직을 제대로 확대할 수 있는 공식적인 장이라고 하는 것이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바로 이 비탈적 민주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이들을 배격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바로 조직력은 갖추고 있었지만 명망가는 많지 않았던 사회주의자와 명망이 높은 사람들 많이 있었지만은 바로 조직력이 부족했었던 바로 민족주의자들이 당시에 조선의 독립이라고 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삼아가지고서 하나의 단체를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일제는 당시에 어쨌든 간에 교육과 그 다음에 이른바 실력을 양성하는 방향, 즉 산업을 일으키는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일제가 그것마저도 인정해주겠다라고 다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와서 이제 후회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일제는 바로 이 신간회가, 즉 비탈적 민족주의자와 사회주의자가 같이 연합해서 신간회가 만들어지는 것을 막지를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게 되면서 바로 이제 신간회가 만들어지게 됐었어요. 제일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 사회주의 계통 쪽에서도 사회주의 쪽에서 생각하는 이른바 사회주의 혁명이라고 하는 것을 하려면 바로 민주주의 혁명부터 먼저 하고 나서 사회주의 혁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장 아직까지는 피지배계층에 해당된다 볼 수 있었던 자본가 계통에 해당되는 혁명가들과 같이 일단은 손을 잡아서 나라를 독립부터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므로 자본가 출신들에 해당되는 혹은 민족주의자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과 같이 손잡아서 먼저 식민지의 독립부터 이루자라고 하는 이제 운동이 벌어지게 됐었어요. 그것이 중국에서 먼저 일어나게 되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나라 안에서도 바로 사회주의자의 계통에 해당되는 독립운동가들과 민족주의자 계통에 해당되는 운동가들이 같이 연합해서 독립운동을 벌이자라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됐고 그것의 결과 만들어진 것이 바로 이 신간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내용을 살펴볼까요? 자, 별표 2개 반 신간회 매우 중요합니다. 뭐 여기서 시험 문제 안 나오면은 진실 때가 어딜까요? 반드시 중요한 거예요. 기억해 주세요. 자, 내경에서는 첫 번째 민족자치론. 민족자치론을 주장하는 타협적 민족주의 세력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민족자치론. 민족이 일제에게 허락을 받아서 자치를 하자고 하는 민족자치론입니다. 이들은 나중에 가서는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전부 다 들어줘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자치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일본의 말을 잘 듣자라고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됩니다. 이들을 그래서 다른 말은 뭐라고도 부르냐면 우리는 바로 친일파라고도 부르고요. 이들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보겠습니다. 도표에서 보면은 3.1운동에서 일제의 민족 분열 정책 이걸로 인해 가지고서 결과적으로는 우리 민족은 둘로 갈라졌었죠. 민족 자치론자를 주장했던 사람들은 일제와의 빙탈되었습니다. 타협. 일제와의 타협을 통한 민족 자치를 추진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민족 자치론자들입니다. 하지만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의 경우에는 당시에 바로 첫 번째 자치론자들을 되게 배척합니다. 빙탈되었습니다. 자치론 배척. 그리고 두 번째 실력 양성과 민족 계몽 운동을 통한 민족의 독립을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즉 일제가 어쨌든 간에 인정하는 독립운동의 방식을 형식적으로는 따르기라도 해야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실력 양성 운동을 벌였었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이제 산업을 발달시키려고 했었고 두 번째 민족 계몽 운동을 펼치려고 했었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계몽 운동을 펼치려고 했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사회주의 진영의 경우에는 1920년대 초에 바로 우리나라에 바로 사회주의가 보급이 됐는데 특히 이제 그 3.1운동에서 랜리 지원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굉장히 커다란 영향을 주게 됩니다. 20년대 초 사회주의 보급. 하지만 이들은 결과적으로 이건 겁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역사 원의 맨 마지막에서 이런 거 배운 적 있었죠? 바로 이른바 절대왕족의 국가들이
해외의 식민지를 많이 갖추려고 노력을 하게 됐었다고. 그리고 그들은 이른바 빈장주의 정책을 통해 가지고서 본국에서 이제 자본을 들여가지고서 공장을 만들거나 혹은 본국의 자본을 들여서 식민지를 갖고 간 다음에 식민지에 있는 값싼 노동력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자원 같은 것을 본국으로 갖고 와가지고서 그걸 제조한 다음에 다시 식민지에다가 파는 그런 형태의, 그래서 순전히 본국에 해당되는 지역이 식민지에 해당되는 지역을 빨아먹기만 하는 그런 형태의 이제 그 경제 정책을 실시했었다고 했었죠.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이런 형태의 바로 이제 그 경제 사상이 나중에 가서는 이른바 자본주의가 왜곡된 방식으로, 즉 강한 그 제국주의 국가가 힘이 약했었던 주변 나라를 정복을 해서 식민지로 만든 다음에 그 식민지를 철저히 이용해 가지고서 제국주의 국가만 힘을 강하게 만드는 이른바 제국주의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왜곡된 자본주의의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사회주의가 진짜 꿈꿨던 것이 바로 무엇이냐. 노동자들과 농민들, 정확히 말하면 노동자들만이긴 한데, 노동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이 세상에 혁명을 일으켜서 노동자가 독재하는 그런 이 세상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았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당시에 왜 노동자가 독재하는 것이 중요했었느냐? 바로 이 노동자들이 당시에 자본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해가지고 결과적으로는 자본가의 배만 불려주고 노동자는 열심히 자본가에 돈만 벌어다 주는 그런 존재로서만 취급받았던 것에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바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던 게 바로 이 사회주의였거든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좀 더 관점을 넓게 갖게 된다고 한다면, 국가 간의 관계를 봤을 때 제국주의 국가의 본국은 자본가라고 볼 수 있어요. 왜? 자본을 내서 경제 성장을 해 나가고 있으니까 물건을 많이 만들려고 공장 같은 걸 많이 짓기도 하죠. 근데 바로 그 제국주의 국가에다가 바로 많은 양에 해당하는 원료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노동력도 수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본국에서부터 이제 생산된 그런 물건들을 소비하는 그런 지역으로서 식민지가 존재하게 됐기 때문에 이걸 단순화시켜 본다고 한다면은 제국주의 본국은 자본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식민지는 바로 노동자, 일만 해주는 존재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사회주의가 전파하게 된다고 한다면 노동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자본가들을 내쫓고서 바로 정권을 장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지역에 사회주의가 전파가 되게 된다고 한다면은 식민지는 바로 이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아가지고서 자본가의 영향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서 스스로 독립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논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를 내쫓아야 한다는 링크가 이렇습니다. 계급혁명. 계급혁명을 통한 민족 독립을 추구하게 됩니다. 자, 계급혁명을 통한 민족 독립을 추구해가지고서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신간회죠. 바로 신간의 사회주의 계열과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의 연합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서 이들은 좀 본격적으로 이제 활약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이제 활약의 방식은 먼저 강령을 세워요. 그럼 강령 바로 뭐냐면 정치, 경제적 분야에서의 각성, 즉 정치적인 분야에서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지금 탄압을 받고 있다, 탄압을 받고 있는 것을 알아야지, 그래야지 들고 일어나지 않겠는가를 얘기하게 되면서 백성들이 자신들이 탄압을 받고 있는 상황을 알게 해가지고서 각성을 시켜서 바로 일제에게서도 독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삼는 것을 목표로 삼고, 경제적인 부분에서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제에게 함부로 많은 이익들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 같은 걸 제공해 준 거 하는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민족의 단결을 주장합니다. 즉 결과적으로 어떻게 본다면 지금으로 따져서 봤을 때 가장 앙숙이라고 볼 수 있었던 사회주의 계열하고 민족주의 계열을 연합을 했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독립을 하려면은 민족이 하나로 뭉쳐야지 이게 둘로 갈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독립을 위해서 민족이 단결돼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했고, 그러면서도 기밀주의를 배경하자고 했습니다. 즉 일제에게 빌붙어서 바로 조선의 자치나라로
이제 얻어내려고 했었던 그래서 결과적으로 나중에 와서는 친일파를 건재하게 되는 이 민족 자치론자들을 배경을 하자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이들은 당시에 활동하게 된 것은 대표적으로 전국을 뺑뺑 돌면서 유명한 명사들이 각 지역에서 순회를 하면서 강연을 하게 됩니다. 강연을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고 그리고 우리 스스로 일제에서도 독립할 수 있는 이제 자신감을 갖게 하게 하는데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렇게 감명받는 사람들이 신간회에 소속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들은 각 지역에다가 지회를 설치합니다. 지회를 설치하고 이 조직을 이용해가지고서 일제가 무시 못하는 그런 독립운동단체로서 활동을 많이 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피날레에는 바로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있었습니다. 광주학생 항일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아예 이것을 제2의 3.1운동으로 확산시키기 위해서 신간의 광주지부에서 실제로 그 상황을 조사를 한 다음에 일본 경찰서를 바로 항의 방문하고 그 다음에 광주지부에서 그 조사서가 서울까지 올라오게 됐죠. 서울까지 올라와가지고서 얘기해가지고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파시켜가지고서 민족이 대대적으로 일제에게 저항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여성들마저도 당시에 독립운동가로 인정을 해줘가지고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여성 독립운동가들과 그 다음에 민족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이 신간을 본따 가지고서 근우회라고 하는 건 단체까지 만들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줬어요. 하지만 문제가 생깁니다. 신간회가 만들어지긴 했는데 단체로서 이것이 활약을 하려고 한다면 이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많은 부분에서 서로 논의를 하거나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당시에 일제가 신간회의 지도부들을 바로 일시적으로 이제 갑작스럽게 체포를 해 나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한동안 감옥 속에서 나오질 못해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광주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으로 퍼뜨리려고 했었던 신간회의 계획이 갑자기 무너지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다음번에 새로운 이제 그 지도부를 뽑아야겠죠. 그래서 지도부를 새롭게 뽑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지도부가 당시에 민족 자치론자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 이거 도움을 받으려고도 노력을 했고 이들을 이제 바로 신간회 안에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었습니다. 보통 신간회의 구성은 신간회의 조직이 피라미드 형태로 있다고 한다면 지도층은 주로 이제 이 비슷한 민족주의자라고 볼 수 있는데 하부 계층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사회주의 계열 쪽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이 타협적인 민족 자치론자들을 일부 끌어들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자 이거에 대해서 아니 기회주의자를 이제 그 배격을 하자고 얘기를 했었었는데 왜 갑자기 기회주의자들을 갑자기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근데 두 번째, 당시에 중국에서 이른바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민족주의가 서로 연합을 해가지고서 국가를 만들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줬다가 나중에 갑작스럽게 바로 이 사회주의 계열 쪽이 민족주의자들에게 좀 배신당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이 사회주의자들의 입장에서는 공공생활보다는 이후 몇 년 동안에 신간의 조직을 통해 가지고서 하부 조직은 사회주의자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회주의자들이 신간회라고 하는 통로를 이용해 가지고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은 자신들의 동조자를 많이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해서 좀 자신감이 붙었고 두 번째는 비타협적 민족주의자들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세 번째는 전 세계의 그 사회주의자들에게 운동의 방향 같은 것을 알려주는 그런 그 사회주의자들의 회의, 코미테린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쪽에서 바로 이때 당시에 이 민족주의자들하고의 연합 이런 것을 이제 하지 말자고 얘기하는 건 말이 지령으로 떨어졌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사회주의자들은 이제는 신간회를 떠나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남들은 단체 하나가 해산되는 것을 해체되었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단체가 신간회라고 하는 단체가 해산되게 된다고 한다면 민족주의자는 민족주의자대로 그 다음에 사회주의자는 사회주의자대로 바로 엄청나게 성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해산이 아니라
해산이 됨으로써 둘 다 양쪽이 전부 다 발전적으로 이제 발전적인 모습을 나타나게 되는 해소를 하자라고 하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회주의자가 당시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신간의 해산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 바로 이 신간에 대해서 일제가 타락하기 전에 먼저 사회주의자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민족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조직력이 없잖아요. 조직력이 없는 상황에서 딱 봤을 때 뻔히 눈에 보이는 겁니다. 비록 사회주의자들이 좀 더 힘을 많이 키웠다고는 얘기하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일제의 아주 철저한 감시 안에서 결과적으로 전부 다 일망타진 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고, 그래도 이렇게 공식적이나마 일제에게 인정받는 독립운동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일제의 그런 아량을 교묘하게 이용해 먹어가지고서 바로 신간회라고 한 단체를 장을 마련했기 때문에 이게 이런 형태의 독립운동이 가능한 것이 아니겠는가 생각했었는데, 갑자기 사회주의자가 이것을 해산하자고 하니 이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서 민족주의자의 경우에 대부분 다 보면은 이 신간의 해산을 반대를 했었어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벌어졌느냐, 나중에 가가지고서 이들은 바로 서울에 모여가지고서 열띤 신간의 해산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로 약속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일제가 바로 이 신간회의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회의하는 것 자체를 아예 금지를 해버립니다. 여러분들, 신간의 해산에 대해서 토론을 해도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가능 못하는데, 근데 이들이 모여가지고서 토론하는 것 자체를 아예 중단해버린다? 단순히 투표만 하는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일제 속성이 있었던 거죠. 그런 식으로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신간의 내부에서 사회주의자가 훨씬 더 많으니까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해산을 요구했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신간에도 해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신간의 회원들끼리 바로 전국 대회를 열어가지고서 그 안에서 투표로서 신간의 해산을 결정을 했는데, 압도적인 그런 숫자를 자랑했었던 사회주의자들이 바로 신간의 해산에다가 표를 던져버립니다.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일제는 바로 그런 교묘한 방식으로 탄압을 했고, 사회주의자들과 민족주의자들 간의 그 자체적인 그 내분이 일어나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30년대 초에 바로 일본이 실수로 인정해버렸던 일본이 유일하게 인정했었던 독립운동 단체 신간에는 결과적으로 해산을 당하게 되는 불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볼 수 있겠죠. 이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먼저 동감 1번 강령에서, 동감 1번 정치적, 경제적 각성 촉구, 동감 2번 민족의 단결, 동감 3번 기회주의 배격 등. 그 다음에 동감 2 활동에서는 동감 1번 전국 순회 강연을 통해 민족의식 고치, 동감이 2번 일제 식민 통치 비판, 동감이 3번 전국적인 지회 설립, 동감이 4번 바로 광주 학생 항일운동을 전국으로 확산시키고자 노력, 동감이 5번 여성 좌우합작단체였던 근우회를 설립하는 데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해소지만은 이 해소란 뜻은 발전적으로 해체한다는 뜻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냥 해산이죠. 해산. 자, 동감 1번 일제 탄압, 그다음에 동감 2번 사회주의 계열과 민족주의 계열의 내분으로 1930년대 초에 결과적으로 해산되었다. 자, 그리고 드디어 여러분 프린트 11페이지에 넘어오고, 그 다음에 교과서는 바로 60페이지에 해당되는 부분을 보면 다음과 같은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볼게요. 2번 중국과 만주에서 무장투쟁을 전개하다. 1번 만주에서 독립전쟁을 전개하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대체로 봤을 때 1920년대 당시 때에 바로 무장투쟁과 관련된, 만주에서 일어났던 무장투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먼저 동감 1번을 본다고 한다면, 환일운동 이후에 만주와 연행 지역 밑줄, 다음 줄에 본다고 한다면 동포사회를 기반으로 해서 많은 무장단체, 빈칸에 넣겠습니다. 무장단체 설립. 즉 당시에 3.1운동 이후에 바로 굉장히 많이 여기에 충격을 먹었던 이 만주 지역의 동포사회는 바로 이때야말로 일본을 내쫓고서 조선이 독립을 할 수 있는 때다라고 생각했었던 만주 지역에 있던 많은 수많은 몇십만 혹은 몇백만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같이 뭉쳐가지고서 각 지역에서 독립군을 스스로 양성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양성을 하게 된 다음에
군사 조직을 일으키고 그리고선 일제가 경비를 하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함경도라든가 평안도 뭐 이쪽에 있었던 국경선들을 굉장히 수시로 공격을 하는 사태가 벌어져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바로 이 지역이 일대 혼란에 빠지게 되었고 일제는 이런 공격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각 무장단체들이 잦은 빈칸이 적혔습니다. 국내 진입작전을 펼쳤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장단체들이 설립됐었고 국내 진입작전을 펼쳤다고요. 자, 그런 과정 중에서 굉장히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커다란 충격을 알렸었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첫 번째 이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일본은 만주로 일단 출병을 하면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만주 지역은 중국의 군벌 세력이 만주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상황이긴 했었지만 공식적으로는 중화민국이라는 나라가 존재하는 상황이었거든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일본이 함부로 이때 당시에 만주로 군대를 출동시킨다는 것은 중국에게 그냥 가만히 있는 중국에게 말 그대로 전쟁을 선포한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일본도 굉장히 중국 침략을 하고 싶기는 했었으나 약간 좀 신중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당시에 계속해서 만주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백성들이 독립군을 구성해서 국경선 근처에 있는 경찰서를 불태우거나 아니면 헌병 경찰대 뭐 이런 데를 전부 다 습격을 하는 사태가 자꾸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래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맨날 열받아 죽겠는데, 그런데 당시에 대한독립군에 해당됐었던 빈칸이 있습니다. 별표 두 개, 봉오동 전투에서 대한독립군에서는 바로 홍범도 장군, 자,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이 일본의 초소를 불태우는 사건이 벌어진다. 그러자 여기에 참치모였었던 일본군이 바로 이 홍범도 장군의 뒤를 쫓아가지고서 공격을 하러 갔는데, 문제는 국경선을 넘어가면은 일본군이 못 쫓아가는 걸까 원칙이잖아요. 근데 너무 열받아서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일까? 일본 놈들은 중국 정부에다가 공식적으로 알리지도 않고 이 홍범도 장군이 봉오동 지역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자 그러자 이 뒤를 쫓아가지고서 국경선을 넘어서 일본군이 그 지역까지 쫓아가게 된 거예요. 근데 이것을 그냥 냅둘 독립군이 아니었던 거죠. 즉 일본군이 들어오게 될 때 몰래 그 주변에다가 매복을 싹 하고 있다가 그러다가 일본군이 우리나라의 독립군을 약간 좀 쫓아와서 깊숙이 들어왔을 때 사방팔방에서 순식간에 바로 이 일본군들을 공격해서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일본군들을 전사시켜버리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 공격 때문에 더 이상 진격을 하지 못하게 됐었던 일본군은 후퇴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이른바 그 이름도 유명한 홍범도 장군의 봉오동 전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밑줄 치겠습니다. 대한독립군 홍범도, 자, 중심의 독립군 연합부대가 바로 일본군을 봉오동으로 유인해서 격퇴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러자 드디어 일본이 약이 올랐어요. 왜냐면 사실 일본 정부는 만주 지역에 있는 군벌에게 바로 이 독립군을 좀 제압을 해달라라고 얘기하면 독립군이 제압이 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 만주 지역에 있는 군벌의 경우에는 자기가 일단 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치안이라든가 이런 것보다 자기 이제 그 이속을 차리는 거 이런 것이 좀 더 중요하시 여기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로 독립군의 토벌 부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만주의 이 뭐라고 할까 군벌이 고지고대로 들었던 상황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참다 못해가지고서 일본군은 만주로 쳐들어갈 건 준비를 하게 된 거예요. 몰래 준비를 하다가 대한독립군, 홍범도를 중심으로 해서 대한독립군과 그 다음에 이 김자진 장군의 분노군정서를 중심으로 했었던 바로 김자진 장군의 분노군정서를 중심으로 한 여러 개의 독립군들이 바로 같이 뭉쳐가지고서 어느 지역으로 옮겨간다라고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그러자 이때야말로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독립군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서 어디론가 이동을 하는 것이니까 얘네들을 섬멸을 한다고 한다면 독립군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다 생각했었던 일본군은 당시에 갑작스럽게 중국정부에 제대로 허락도 받지도 않고 간도로 군대를 출동시키는 그런 사태를 벌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서 독립군 연합부대를 공격을 하게 되니까 이 독립군 연합부대는 처음에는 이 독립군 내부에서 일본군을 일단 피할 것인가 아니면 맞서 싸울 것인가 가지고서 경론이 벌어졌다고 해요. 근데 이 시대 때의 이 우리나라의 독립군은 사기는 높은데 문제는
군자금이라든가 이런 좀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 흔한 총도 그다지 많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총알도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도 아니었으며 기관총 한 7대 그리고 나머지 모든 그런 병사들이 전부 다 총을 가졌다고 얘기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이제 무기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일본군과 맞서 싸운다고 한다면 분명히 패배할 것은 뻔한 거였거든요. 그때 숫자가 한 3,000명 정도인가? 그 정도 되는 그런 독립군이 모였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일단은 일본군을 좀 피하자라는 생각에 일단은 일본군을 피하는 방향으로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놈의 일본군들이 생각보다도 너무 빨리 독립군에게 접근을 한 겁니다. 때문에 당시에 김재진 장군은 어쨌든 간에 피하려고 했지만은 쟤네들이 너무 가까이 오니까 싸우지 않을 수가 없겠구나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첫 번째 몰래 매복을 합니다. 이때 당시 일본군은 그때 당시로 본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최첨단의 무기들을 다 갖고 있었어요. 당시에 독립군이 이미 유리한 지형의 군인들을 전부 다 매복을 시켜서 기다리고 있던 그 틈에 일본군은 독립군은 마적대하고 도적대하고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 연대장이 가장 앞장서가지고서 말을 타고서 지나고 있었고 많은 일본군들이 걷거나 혹은 말을 타가지고서 이제 스멀스멀 이제 오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은 뭐 대포도 갖고 왔고 이랬겠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 독립군과 싸움을 벌이려고 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이 일본군이 생각보다 너무 좀 방심을 한 거예요. 방심을 하다 보니까 연대장이 가장 앞장서서 이제 가고 있었는데 그때 그게 연대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었던 독립군 쪽에서는 이들이 아주 깊숙이 들어왔을 때 갑작스럽게 사방팔방에서 습격을 해버립니다. 근데 이 습격이 너무 급작스러워서 가장 앞장서서 이제 가고 있었던 일본군 연대장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전사해버립니다. 그렇게 하고 가장 앞섰던 군대 전부 다가 전멸당한 사태가 벌어지게 돼요. 자, 이걸 시작으로 해가지고서 이 청산리 근처에서 무려 한 10개에 해당하는 10번에 걸친 그런 형태의 전투가 막 산발적으로 벌어지게 되는데 홍범도 장군 같은 경우에는 이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일본군이 거기 급습을 했는데요. 급습을 하다 보니까 본고지를 내주고서 일단 도망가는 척을 했습니다. 근데 일본군은 거기를 본고지를 장악했다고 생각했는데 도망가는 척 했던 이 독립군이 도망가는 척하고서 상황으로 빠져나가다가 갑작스럽게 뒤를 돌아가면서 일본군을 공격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독립군이 패배해가지고 도망간다고 생각했으면 일본군은 갑작스럽게 이 독립군이 습격을 해올 줄 몰라가지고서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공격을 받게 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죠. 근데 당시에 독립군이 입었었던 그런 옷 색깔이 일본군이 입었던 옷 색깔하고 좀 비슷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일본군이 서로가 독립군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서로 이제 공격하는 사태까지 막 벌어지게 됐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됨에 따라서 계속된 그런 전투가 약 10차례에 걸쳐서 일어나게 되었고 이 10차례에 걸친 그런 전투 중에서 결과적으로는 당시에 일본군의 숫자는 일본군은 1000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이때 당시에 전사하게 됩니다. 연대장을 포함해서요. 그런데 독립군의 경우에는 죽었던 사람들이 한 100명 정도만 죽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이것은 거의 아프가니스탄 그 군대하고 미국 군대가 전투를 벌였는데 여기에서 미국 군대가 1000명 죽고 아프가니스탄 병사가 100명 죽은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렇게 돼가지고서 완전히 이 일본군은 국제적인 대망신을 당하게 됩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면서 이 소식이 국내에 전달이 되게 되자 우리나라 사람들은 정말 일본국에 패배시킨 거에 대해서 너무 통쾌해가지고서 막 소리를 질렀다고 얘기를 하죠. 엄청나게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이걸 읽어서 우리는 청산리에서 일어났었던 커다란 전투 대첩인데 승리했잖아요. 그래서 청산리 대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별표 두 개 칩니다. 청산리 대첩, 봉오동 전투에 대한 서력 밑줄. 자, 그래서 다음 줄에 일본군이 대대적으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만주 공격. 이 만주 안에 간도가 있기 때문에 이걸 다른 말로는 간도 출병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간도 출병.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바로 북로군정서의 김자진 장군과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의 홍범도 장군 등을 중심으로 했었던 독립운동 연합단체가 있었는데 이것을 최종적으로 전부 다 일괄했었던
군대는 바로 김자진 장군의 이 분노 군정수였었어요. 그래서 보통 우리는 봉오동 전투하면은 홍범도 장군을, 그 다음에 청산이 대적하면 김자진 장군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옆에 나와 있는 그분이 바로 김자진 장군이시죠. 굉장히 좀 감당 있어 보이는 분 같이 보이죠? 자, 그래서 북로 군정서의 김자진과 그 다음에 대한독립군 홍범도 이 분들 중심에 바로 독립군 연합부대가 빈칸에 적혔습니다. 청산리.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됐어요. 일본군이 너무 열받은 나머지 이곳은 간도 지역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이 너무나도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일본군을 굉장히 많이 압박을 준 것에 해당된다 생각했었던 이 일본군은 간도로 출병한 김에 간도 지역에 정착해서 살고 있었던 우리나라의 백성들을 함부로 막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됐어요. 그냥 함부로 죽인 게 아니에요. 당시 그렇게 해가지고 죽였던 사람들의 숫자가 약 10,000명, 한 2만 명에서 3만 명 정도, 그 정도에 해당되는 사람들 거의 학살 수준으로 전부 다 없애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청산리 대첩에서 일본군에게 대승을 거두긴 해봤지만은 결과적으로는 일본군이 간도 지역에 있는 동포들을 죽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자 당시에 독립군들은 계속해서 만주에 있게 된다고 한다면 일본군은 언제든지 간에 우리나라에 힘없는 이 동포들을 공격을 해가지고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 사건을 일어서 우리는 바로 간도 참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것 때문에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었던 이 독립군들은 때마침 늦게 바로 이 독립군 연합부대에 참가했었던 독립군들을 전부 다 통합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약 5,000명 정도 되는 그런 군대를 구성합니다. 구성한 다음에 그 군대를 당시 세계의 피해 압박 민족을 도와주겠다고 선언했던 나라가 어디라고 했었죠? 바로 레닌의 소련이라고 했었죠. 이 소련 쪽에서 독립군 쪽에다가 전부 다 이제 손짓을 한 거야, 들어오라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줄 거라 생각을 해가지고서 군대를 동원해가지고서 바로 소련의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일찍 자유시로 갔죠. 독립군을 통합을 한 다음에 러시아의 자유시라고 하는 곳으로 이동을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독립군에 참여했던 세력들의 숫자가 워낙 많을 뿐더러 거기다 플러스 각 조그만 부대에서부터 큰 부대들끼리 지휘자들이 서로가 이 독립군의 지휘권을 두고서 서로 이제 싸움을 벌이는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나죠? 연해주 지역에서도 우리나라의 그 자치적인 그런 정부가 있기도 했었다고요. 그러다 나중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통합이 됐지만, 근데 그 시대 때 소련 지역이 전부 다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다 보니까 당시에 그 사회주의를 수용을 해가지고서 우리나라 내부에서 이 사회주의를 이제 내세운 그런 독립군 단체가 2개가 이제 세워지게 되는데, 이 2개 단체가 바로 이 독립군 연합군에 같이 통합이 되면서 서로가 주도권을 장악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다가 그러다가 결과적으로 한쪽이 패배하게 되자 그 한쪽이 이거에 대한 목소리로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때 당시에 소련 병력으로 들어왔었던 바로 이 그 독립군을 러시아가 계속해서 이제 혼란에 빠져가지고서 혁명이 확실하게 다 일어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혁명에 독립군을 동원한다는 명목으로 당시에 러시아의 그 소련의 그런 군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서 갑작스럽게 자유시로 왔었던 이 독립군을 포위해가지고 무장을 해제할 것을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러시아의 그 소비에트 혁명, 즉 공산혁명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게 됐죠. 하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독립운동을 하려고 온 거지 남의 나라 혁명에 참여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걸 거부하게 되자 당시에 바로 이 독립군을 포위했었던 러시아의 군대와 그 다음에 그쪽에 있었던 그쪽을 끌어들였었던 이제 그 사회주의 계열 쪽의 독립운동가들이 바로 이 독립군 연합군들을 갑작스럽게 공격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자유시라고 하는 곳에서 갑작스럽게 망국의 혼인이 되게 되는 분들 많으셨고요. 몇천 명이 넘는 분들이. 그 다음에 그 중에 일부는 바로 간신이 다시 간도 지역으로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서 바로 식민부라고 하는 자치정부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당시에 러시아군에게 결과적으로 끌려갑니다. 끌려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활약을 하죠. 바로 그 끌려갔던 분 중에 가장 유명했던 분이 바로 이 홍문교 장군이에요. 이 홍문교 장군은 바로 거기에서 나중에는 레닌의 훈장까지 받을 정도로 출세했었지만은 바로 스탈린이 권력을 잡은 다음에 연해주 지역에 있었던 우리나라 사람들을 이제 일본과 문제가 계속해서 벌어지게 되니까 이들 여기서 내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서 강제로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옮겨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중앙아시아로 가게 됐고 그분들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른바 고려인이라고 불리는 분들입니다. 그것을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간도 참변 박스, 전투에 대한 일본군이 오복으로 간도 중에 학살, 그리고 동라이 5번에 자유시 참변 박스, 기존의 독립군을 통합 후 밑줄, 다음 줄에 러시아령 무슨 시라고 했었죠? 바로 자유시라고 했었죠. 러시아령 자유시로 이동. 동그라미 1번 독립군 내 지휘권분쟁과 동그라미 2번 러시아 혁명군의 무장 해제 요구를 이것을 거부하면서 이른바 다음 줄에 박스 쓰겠습니다. 자유시 참전 별표 2개 이거 자체를 한번 기억해줘야 돼요. 다음 장 넘깁니다. 프린트 12페이지. 그리고서 보면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는 여기 보다시피 돌아온 독립군은 북반도 지역에다가 신림부라고 하는 자치적인 조직을 만듭니다. 근데 그때에 이 만주 지역도 되게 분열이 있잖아요. 한쪽에서는 지금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있지, 저 밑에서는 일본군이 막 쳐들어오고 있지, 중국은 다 분열돼 있지,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 사회주의하고 그다음에 민족주의 세력들끼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따라가야 할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과정 중에서 당시에 임시정부가 살아있으니까 임시정부의 명령을 주는 것이 맞겠다 생각했었던 일부 사람들이 당시에 찬이부라고 하는 관청을 만들어가지고서 당시에 바로 이 임시정부 직하를 스스로 내세우면서 바로 우리끼리 같이 뭉치자라고 하는 자체적인 조직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기 보면 정의부라고 하는 단체도 자체적으로 일제에 저항하기 위해서 자립적으로 이때 당시에 새롭게 만들어지는 단체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요. 하지만은 나중에 가서 또 중국도 사회주의와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하나로 합쳐져 가지고 활동하자고 하는 운동이 벌어지게 되었고 이 운동은 여기 보이는 신간회에 영향을 주게 됐었지만 여기 보이는 만주 지역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른바 민족 안에서 일제와 저항하기 위해서는 당을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통해서 역량을 집중해서 일제와 싸우자고 하는 주장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른바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지게 돼요. 이 민족유일당 운동이 벌어졌는데 최종적으로는 세력을 한으로 뭉치는 것은 실패했어요. 하지만은 기존의 세 개의 단체를 한쪽은 혁신의회라고 하는 단체로 북만주 지역에 그 다음에 남만주 지역에는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로 구성을 하게 되면서 조금씩 독립운동가들의 역량을 뭉쳐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 점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그라미 6번 3부의 성립. 돌아온 독립군을 주축으로 빈칸에 적겠습니다. 신민부에다 박스. 임시정부 직할의 참의부 박스. 압록강 인근이었어요. 그 다음에 남만주 일대 밑줄 빈칸에 적겠습니다. 정의부. 하지만 동그라미 7번에 별표 1개 반 바로 3부 통합운동에서는 빈칸에 적겠습니다. 민족유일당 운동.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을 국내하고 국외에서도 둘 다 같이 받았다고 볼 수 있겠죠. 바로 이 민족유일당 운동의 영향으로 북만주는 결과적으로는 3부가 전부 다 자체적으로 해체가 되고 이것 중에서 일부가 박스 치겠습니다. 빈칸에 적을 말은 혁신의회. 이 혁신의회는 자체적으로 군대를 만듭니다. 이 군대가 바로 한국 독립군이라고 하는 군대를 만들게 돼요. 그 다음에 남만주의 경우에는 남만주 박스 자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국민부라고 하는 단체의 산하에서는 조선혁명군이라고 하는 분이 활약을 하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 보이는 이 한국 독립군에서 지천천이라고 하는 그런 군사령관이 활약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조선혁명군에서는 나중에 이 군대 숫자가 무려 10,000명까지도 갔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이 조선혁명군의 전설적인 지도자로서 활약했던 사람이 바로 양세봉이라고 하는 분이 활약을 하시게 됩니다.
이거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